르하브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파리에서 약 한 2시간 20분 정도, 넉넉잡고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찾아가실 수 있는 게 대중교통으로 하루에 기차가 4번 정도 다닙니다. 네. 파리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행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가는 역들이 몇 개 있죠. 그런데 이 르하브르를 가시려면요, 생라자르라고 불리는 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당일치기로 여러분들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항구 바닷가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곳에 가시면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가시게 되면 건축적인 요소 그리고 미적인 심적인 요소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 노르망디 바닷가도 구경하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노르망디 바닷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전쟁이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어렸을 적에 노르망디 하면 공식처럼 외웠던 전투, 상륙작전이 있죠. 바로 1944년 6월 6일 날 발생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독일군이 프랑스 북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요. 남쪽으로 프랑스 그리고 연합군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때 노르망디 지역에 연합군이 상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쳤는데 그 노르망디 지역이 상륙작전으로 사실 좋은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르망디 지역은 유럽의 많은 지역들 가운데 조소간만의 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지형이 울퉁불퉁 많이 고르지 않아요. 상륙을 잘못하다가 이 좌초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이 도래를 하고요. 또 날씨조차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D-Day, 즉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군이 방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연합군이 기만 작전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 날씨가 너무나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연합군이 승리를 일으키는 아주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전쟁 역사상 이 상륙작전은 최고의 전투로, 가장 큰 규모의 전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바닷가에 상륙하게 되죠. 그 지역을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쭉 보셨을 때 그 지역을 좀 찾기 힘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타이타닉호가 뉴욕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좌초하게 되잖아요. 사실 프랑스에 정착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타이타닉 영화에 등장하는 디카프리오가 이 승선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쉐브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참고로 이 지역에 영화도 많이 촬영을 하게 되죠. 쉐브르의 우산이라고 하는 영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쉐브르의 우산이라고 불리는 바로 부근 지역에 유타 해변, 오마이 해변 이런 등등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상륙작전이 일어났었던 1944년에 있었던 그 지역들보다 훨씬 피해를 받았던 지역이 오늘 여러분들과 여행을 가는 저희의 종착지인 바로 르하브르입니다. 당시에 독일군이 이 르하브르 지역을 폭격을 가행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독일군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미리 정보를 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독일군에 대한 워낙 반감이 있어서 이를 무시하고 피난을 가지 않게 되고 이 도시는 공교롭게도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군보다 프랑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순례자들이 된 것이 바로 이 르하브르의 시민들입니다. 그때 이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프랑스 정부에서 힘을 썼었고요. 특별히 샤를 드골 프랑스 5공화국의 대통령이 힘써서 이 도시의 재건을 약속합니다. 그때 선발했던 한 사람이 바로 오기스트 페레입니다. 오기스트 페레는 그 당시에 새로운 건축 양식을 시도했는데요. 그게 바로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 모든 그의 이념들, 그의 모든 건축 양식들이 이 성당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생 조셉 성당이죠. 한번 저희가 외관을 볼까요? 오기스트 페레는 당시의 건축적인 부분들을 고전적으로 짓지 않고 근대 방식대로 지었던 건축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기스트 페레는요, 사실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자가 성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감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성당 안에 건축 본인이 부탁을 받고 건축을 만들게 됐을 때 성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당시에 사람들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가 카톨릭 국가, 카톨릭 종교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곳에 성당을 건설하는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종교적인 건축물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사실 르꼬르비지의 스승이었던 오기스트 페레가 이곳을 건설하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침례를 받게 돼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건축물들을 짓다 보니까 오래된 프랑스의 고딕 양식 성당들을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경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됐던 하나의 예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이 성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건축물을 넘어서서 이 하나의 종교적인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걸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내부를 한번 볼까요? 아주 특이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기둥이 있는 건 이곳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고요. 건축 역사에 기둥이 생겼다라는 건 저희가 이 내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린 하나의 노출 콘크리트, 이걸 붓동불이라고 합니다. 붓동은 불어로 시멘트라고 하는 뜻이고요. 불이라고 하는 건 날 것입니다. 일부러 저희가 미완성의 건축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갈들을 배치한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시멘트라고 하는 건 정말 돌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건축 재료보다 좀 차가운 건축 재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르와브르 사람들은 이 성당이 건설되고 나서 건설된 지 40년 동안 이 성당을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 반감이 심했었는데요. 이런 건축 재료를 가지고 자연감 있게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붓동부리, 즉 노출 콘크리트고요. 미완성에 있는 것처럼 건물을 좀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좀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한 형태입니다. 지금 현대 많은 건축물들, 한국의 여러분들 유명한 카페들 가보시면 이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또 뮤지엄산이 그 영향을 받았던 안도타다워의 건축물이기도 하죠. 내부를 보시면 이거 언뜻 이거 건물 짓다 만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